저희 팀의 목차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목표, 시나리오, 구성도, 부하 테스트,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트래픽에 급격한 부하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기존 인프라는 제약 환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기업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가 없게 되고 저희는 이러한 제약 환경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기업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요건 그리고 비즈니스적 배경을 반영하여서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또한 이런 인프라 구성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최적의 튜닝을 함으로써 안정성과 가용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A라는 기업은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웹서버 16대 그리고 와스 서버 10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서비스로는 저희 대학교에 이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예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의 특징으로는 현재 리소스로는 충분할지라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급격하게 이제 트래픽이 몰린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유입되면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데이터가 변화적이라기보다는 TPS가 몰린다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성도로는 어떤 고객들이 이제 유입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서비스가 이제 지연이 된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저희는 이제 증축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A라는 기업의 요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증축 시에 웹서버 10대 그리고 와스 서버 10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서비스 라이센스 비용 또한 감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서 저희는 서버의 성능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SAR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SAR 명령어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이 가능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으로는 한 달간 데이터를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과거 이력 분석이 가능하였습니다. SAR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화를 이룰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리소스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SAR 데이터를 통해서 CPU, I/O, 그리고 메모리, 네트워크 데이터도 분석을 하면서 기초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SAR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먼저 웹서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CPU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가장 두드러지는 점으로는 웹서버 2번의 경우에는 다른 서버들에 비해서 더 높은 부하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균 부하량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웹서버들은 조금 더 부하를 더 많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웹서버들은 현재 4,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고 이 덕분에 지금 동시 접속자들이 12,300명이 될지라도 현재 구성도상 16대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부하는 견딜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A기업의 서비스가 이용객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서버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와스 서버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A기업 같은 경우는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야 될 서버로는 와스 서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와스 서버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서비스 오픈 시점인 금, 토, 일 오전 10시에 더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예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에 따른 서비스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고 이에 따른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매와 관련된 커넥팅 풀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사람이 몰릴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부하량은 낮기 때문에 와스 서버 또한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B 서버입니다. DB 서버도 와스 서버와 마찬가지로 패턴이 존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CPU 사용량이 증가 시에는 런큐 사용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DB 서버가 이러한 형태를 띠는 이유로는 DB 서버는 와스 서버의 커넥트 풀을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하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DB 서버는 와스 서버 그리고 웹 서버보다도 더 높은 고성능의 서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례로 웹서버, 와스 서버, 그리고 DB 서버를 살펴보게 되면서 저희는 평상시에는 리소스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사실 서비스가 오픈이 된다면 CPU가 증가하게 되고 런큐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으로는 A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부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는 지금 서비스 인프라가 좀 더 증설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한 환경에서 이 인프라를 구성해야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 의논해 보았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 환경의 경우에는 방화벽,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물리 장비를 직접 설치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소모되게 됩니다. 반면에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몇 초에서 몇 시간 내로도 서버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로드 밸런서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고급 기능들은 온프레미스 환경보다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현재 보시는 대로 이제 연두색 선 같은 경우는 서버의 이용자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도 존재하고 급격하게 내려가는 구간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간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컴퓨팅 스펙이 이를 좀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팅 스펙을 높이는 상황에서는 이제 요구된 스펙이 급격하게 내려갈 경우에는 오히려 스케일 다운 필요 구간으로 전환되는 구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초록색 그래프를 이제 제거를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스케일업이 필요한 구간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를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값이 조금 더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팀은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정종현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용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IaaS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AWS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나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에 방대한 자료가 존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저희 팀은 이 AWS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테라폼을 선택했습니다. 테라폼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 불리는 IaaC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 하나입니다. 이는 IaaC 업계 표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테라폼은 코드화된 인프라를 한 번에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깃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웹, 와스, DB 서버를 물리적인 3개 계층으로 구성이 된 3티어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계층은 별도로 계층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 관리가 용이하고 보안성 또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 기본 구조로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전체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약 2달 동안 VMM 환경에서 시스템 필수 조건인 리눅스 OS를 실무적 관점에서 실습하고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생성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을 했는데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을 위한 테라폼 팀과 웹, 와스와 같은 미들웨어를 구성하는 쉘 스크립트 팀으로 역할을 나눠서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성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르 데이터를 쉘 프로그래밍으로 분석해 CPU 사용량, 런큐와 같은 데이터를 결과값을 얻었고 이 결과값으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기 먼저 앞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성도는 테라폼을 통해 코드로 인프라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게 되는 이 길쭉한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생성한 서비스를 쭉 나열할 것인데요. 이 점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VPC를 먼저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VPC란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리소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용 영역을 A와 C로 이중화해서 VPC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용 영역이란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을 나눴을 때 만일
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영역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VPC를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해서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브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맨 왼쪽 그림의 맨 위에 있는 초록색 그림은 퍼블릭 서브넷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그림은 프라이빗 서브넷을 나타내는데 이 대역은 외부와 단절된 대역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가용 영역별로 서브넷 대역을 나눈 표이므로 이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서브넷을 구성을 했지만 아직 네트워크 경로를 지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VPC의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경로를 지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표는 퍼블릭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을 한 건데요. 이것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해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고 로컬 대역과 내부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밑에 보이시는 파란색 표는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인데요. 이것은 내부와 통신이 가능하지만 외부와 통신을 단절시켜서 그에 따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외부와 통신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와 자세한 내용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저희가 생성한 보안그룹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온프라미스 환경의 리눅스 서버에서는 firewall 이치를 통해 특정 대역이나 포트를 접근 제어해서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보안 그룹을 통해 특정 IP 대역이나 포트를 개별적으로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맨 위에 보시게 되는 베스천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을 보시게 되면 특정 IP 대역만 허용해 주고 SSH 22호 포트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성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C2부터 설명을 맡은 우상윤입니다. 먼저 지금 베스천 호스트 같은 경우는 특정 대역에서 관리자만이 SSH 22번 포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베스천 호스트는 SSH를 통해 웹, 와스에 접속할 수 있고 DB 로그인을 통해 DB 쪽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베스천 호스트를 사용하면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서브넷 대역으로 접속해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폐쇄망에서는 윰을 통해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먼저 윰 리포지토리 서버를 구성해야 하고 그리고 리포 파일을 공유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구성한 클라우드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 이 퍼블릭 대역에 나트 인스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트 인스턴스는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나트 인스턴스를 구성함으로써 이 프라이빗 대역에서는 베스천 호스트를 거치지 않고 외부와 통신을 하여 wget이나 윰을 통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대역은 여전히 외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과 와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유입되는 트래픽을 분산시켜 인스턴스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웹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외부에서 HTTP 80번 포트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 있는 외부 로드 밸런서에 의해 트래픽이 분산되고 그 분산된 트래픽은 이 외부로 각각 전달되게 됩니다. 또한 와스를 보게 되면 웹에서 8080 포트를 통해 요청이 오게 되고 와스 앞단에 위치한 내부 로드 밸런서에 의해 트래픽이 분산되어 와스로 전달되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를 사용함으로써 이 인스턴스에 걸리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가용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먼저 서버를 올리고 그 위에 DB를 구축해야 합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RDS를 통해 원하는 DB와 원하는 버전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S 같은 경우는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간편한 설정과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기식 복제가 가능하고 자동화 백업, 스냅샷 등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 와스에서 3306 포트를 통해 DB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DB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DB를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구성했고 마스터 DB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슬레이브 DB로 전환되어 장애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FS는 AWS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파일 공유 서비스로 흔히 알고 있는 NF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NFS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스토리지를 구매해야 하지만 AWS의 EFS를 사용하면 별도의 스토리지를 구매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EF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 이 EFS는 총 2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A와 C 가용 영역에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가용 영역에서도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FS에는 각각 이 웹의 설정 파일이 들어있고 와스의 설정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EFS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한 번만 설정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만큼에 따라 알아서 용량이 조절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느 가용 영역에서도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토스캐닝 파트부터는 발표 전에 기민학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EC2 파트에서 로드 밸런서는 부하 분산하는 역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막대한 양의 트래픽이 이 로드 밸런서로 쏟아진다면 이 로드 밸런서만으로는 이 부하를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시스템 자원을 자동으로 늘려주고 줄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유연하게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오토 스케일링이 시스템 자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만큼 인스턴스를 늘려 시스템 자원을 늘려서 성능을 유지시키고, 만약에 자원의 낭비가 되고 있다면 다시 인스턴스를 줄여 이 인프라를 구성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오토스케일링이 이루어진 과정은 현재 이 인스턴스의 상태를 이미지화 시켜서 이 심착 템플릿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CPU 사용량 같은 시스템 자원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을 넘어갈 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이 이루어집니다. 즉 보시면 웹과 와스에 설정된 이 오토스케일링이 이런 설정을 해줍니다. 이 오토스케일링의 장점은 트래픽 과부하 같은 어떤 과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용한 리소스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이 도출이 가능합니다. 또 이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우리는 최적의 스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선 과정들을 통해 저희는 인프라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외부에서 인터넷 게이트로 접속을 해서 우리 외부 로드 밸런스에 접근합니다. 이 외부 로드 밸런서는 다시 부하 분산을 웹 인스턴스에 시켜주고, 또 와스에 요청이 있다면 이 웹 트래픽이 내부 로드 밸런서로 보내져서 다시 이 내부 로드 밸런서는 와스 서버로 부하 분산을 시켜줍니다. 이 웹과 와스는 항상 연결된 상태로 동작되어집니다. 저희는 웹단에는 아파치, 와스단에는 톰캣을 설치를 해서 이 설치 과정과 시스템D 등록 과정을 모두 쉘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도메인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도메인을 사서 이 외부 로드 밸런서와 이 도메인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도메인, 등록된 도메인에 접속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구성한 웹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가 이 웹서버가 트래픽으로부터 얼마나 잘 견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이 트래픽을 이 서버로 보내서 이 트래픽 스트레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테스트를 하고 앞으로의 어떤 마주하게 될 기회를 잘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를 위한 테스트가 바로 부하 테스트입니다. 부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비스 구성에 대한 제한을 찾고 수용량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병목 지점이 있다면 병목 지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이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부하 테스트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의 환경에서는 시스템 자원인 CPU나 램을 직접 구매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됐다는 반면에 이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잠깐 쓰고 빌려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는 부하 테스트 다시 하겠습니다. 시스템 스펙을 조절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웹과 와스의 경우에는 CPU 혹은 런큐를 고려하며 DB의 경우는 CPU 사용량뿐만이 아닌 DB IO도 함께 고려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저 입장에서 웹에 접근할 때, 와스를 이용할 때, 또 DB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고 DB를 백업할 때 성능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치 JMeter라는 부하 테스트를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넘버 오브 스레드라는 곳은 접근할 유저 수를 결정해주고, 그 아래 램프 피리오드 같은 경우에는 몇 초 간격으로 이 유저 수를 접근시킬지, 또 그 아래 카운트는 얼마나 몇 번 카운트를 해서 접근시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좌측 우측 하단에는 요약해본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에러율입니다. 사용자가 접근할 때 얼마나 에러가 났는지 이 부분을 유심히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고 또 스펙을 증가하는 식으로 이런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벤더 자체에서 일정량 이상의 부하를 막기에 제대로 된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토님과 가상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였고, 만약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AWS의 프리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하 테스트 결과로 이전보다는 특정 부하 발생 시 낮은 CPU 사용량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DB의 경우는 웹과 와스와는 부하를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치 JMeter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특정 테이블에 부하를 주는 방식으로 유료 소프트웨어인 로드러너를 사용해서 부하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프로젝트는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